여기 대한민국 전역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그녀는 쥐약을 밥에 섞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며 온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희대의 요물이자 국민 악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저 여자를 죽여라 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식당에서는 남의 가정 망치는 여자에게는 밥을 줄 수 없다며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불이 꺼진 뒤 그녀의 진짜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는 터질 듯한 뇌압을 견디기 위해 진통제를 한 줌씩 삼켜가며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가리기 위해 짙은 선글라스를 써야 했던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머릿속에서 자라나는 종양을 안고 죽는 순간까지 촬영장으로 향해야 했던 처절한 가장. 대중은 그녀를 마녀라 불렀지만 역사는 그녀를 성녀라 기억합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어둠을 홀로 견뎌내야 했던 배우. 한국 영화사가 낳은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이름, 고 주중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토록 처절했던 영희 인생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연기원의 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그녀가 처음 배우의 길에 들어섰던 해방 공간으로 시계를 되돌려 봅니다. 1940년대 후반,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는 감격과 혼란이 뒤섞인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갈증이 폭발하면서 연극계 또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20살 남짓의 주중녀가 발을 들인 곳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예술가들이 모여있던 극단 신협이었습니다. 신협은 한국 연극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극단으로 사실주의 연기와 정통 연극을 표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훗날 주중녀 연기 인생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당시 연극 배우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극장 드물었고 관객들은 가난했으며 난방조차 되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배우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중녀에게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발성을 배우고 무대 위에서 걷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시기 주중녀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독특한 외모였습니다. 당시 조선 영화계나 연극계가 선호하던 미인상은 복스럽고 둥근 얼굴, 순종적이고 참한 인상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중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 선은 굵고 뚜렷했으며 눈매는 깊고 서늘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그늘이 져 있는 듯한 우수, 가만히 있어도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묘한 카리스마가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서구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한이 서려 있는 그 얼굴은 다가올 비극의 시대를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증녀의 눈을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쁨이 아니라 이야기를 품은 얼굴이었습니다. 1949년 그녀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윤용규 감독의 영화 마음의 고향. 이 작품은 그녀의 스크린 데뷔작이자 한국 영화사에서 리얼리즘의 초기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갓쓴 승려와 동자승, 그리고 미망인의 이야기를 다룬 이 서정적인 영화에서 주중녀는 미망인 역을 맡았습니다. 데뷔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인은 놀라울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배우들이 연극톤의 과장된 대사 처리에 익숙해 있었던 반면 주중녀는 카메라 앞에서의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장면, 동자승을 바라보는 그 애틋하면서도 허무한 눈빛은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스크린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눈동자의 흔들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포착했고, 주중녀라는 배우의 발견은 한국 영화계의 큰 수확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뷔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영화인들 역시 피랑일에 올라야 했습니다. 카메라는 총탄에 부서졌고 필름은 불탔으며 극장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중녀 역시 그 거대한 피난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이어진 처절한 피란 생활.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임시 수도 시절, 예술가들은 다방에 모여 혹은 천막 극장에서 연극을 올리고 영화를 기획하며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은 역설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인간의 본성과 생존 본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중녀가 훗날 보여준 그토록 처절하고 생생한 생명력의 연기는 아마도 이 전쟁통에 목격한 숱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잉태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멈추고 휴전이 선포된 직후 한국 사회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 몸부림쳤습니다. 영화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955년 주중녀는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문제적인 작품 중 하나인 의 히로인이 됩니다. 이강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인 소재였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절, 빨치산을 뿔 달린 괴물이 아닌 고뇌하고 갈등하는 인간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이 영화는 상영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 감독은 사상 검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위험한 영화의 중심에 주중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치산 부대 내에 홍일점 대원 에란 역을 맡았습니다. 에란은 단순한 여성 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대원들 사이에서 성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존재이자 이념보다 생존 본능에 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거친 산악지대에서 촬영된 이 영화에서 주중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흙바닥을 구르고 총을 들고 산을 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것은 여전사의 강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 주중녀의 연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 총격전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정적 속에서 동료들을 응시할 때였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념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몸열감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내면을 그녀는 대사 없이 표정만으로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텅 빈 눈빛은 이념 전쟁의 허망함을 온몸으로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여성이 이토록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진 적은 없었다. 로 주중녀는 제1금룡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얼굴 예쁜 스타가 아니라 시대를 증언하는 대배우의 반열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 성공은 그녀에게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대중과 평단은 그녀에게서 강렬하고 원초적이며 비극적인 여성상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순 가련하고 수동적인 현모양처가 미덕이던 시절, 주중녀는 스크린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남자를 노려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몸부림치는 새로운 여성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영화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도 서울에는 극장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관객들은 영화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주중녀는 쉴 새 없이 호출되었습니다. 1957년작, 1958년작 등 그녀의 필모그래피는 다양하게 채워져 나갔습니다. 특히
신상옥 감독의 는 주중녀의 관능미와 퇴폐미가 폭발한 작품이었습니다. 미군 부대 주변을 맴도는 양공주 소녀 역을 맡은 최은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주중녀는 자신만의 중후한 무게감으로 영화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연기 스타일은 당대의 다른 라이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최은희가 한국적인 어머니상과 강인한 여성을 대표했고 김지미가 화려한 미모로 스크린을 장악했다면 주중녀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을 건드리는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연기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기도 했고 끈적끈적한 욕망의 땀방울이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를 보며 불편해하면서도 매혹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콤플렉스와 욕망을 주중녀가 대신 연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가 저물어가던 무렵 주중녀는 이미 30을 넘긴 베테랑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배우의 수명이 짧았던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전성기를 지나 내리막길을 걸을 나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나 조연 역할로 물러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위해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천재적인 감독 김기영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기영 감독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해부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할 파격적인 여배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쁘기만 한 인형 같은 배우는 필요 없었습니다. 짐승 같은 본능과 서늘한 지성을 동시에 가진 배우, 관객을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도 연민을 자아낼 수 있는 얼굴. 김기영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은 바로 주중녀였습니다. 196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함께 주중녀의 인생을 그리고 한국 영화의 지형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문제작 한여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아든 주중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산층 가정을 파탄내는 식모, 주인 남자를 유혹하고 임신하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쥐약을 먹는 광기 어린 여자. 당시의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괴물 같은 캐릭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이 역할을 하면 배우 인생 끝장난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주중녀는 시나리오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괴한 한여, 명숙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처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결핍된 인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주중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역할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배역임을. 그녀는 두려움 대신 도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전율적인 순간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촬영장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김기영 감독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배우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조명은 기괴하게 세팅되었고 카메라 앵글은 왜곡되었습니다. 주중녀는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지워나갔습니다. 평소에 점잖고 차분한 주중녀는 사라지고 눈빛에 광기를 머금은 한여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피아노가 있는 2층 방.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주인 남자를 응시하는 주중녀의 눈빛. 그 장면을 찍던 날, 촬영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조차 그녀의 귀에 눌려 침을 삼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저 요물 죽여라" 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혐오스럽지만 눈을 뗄 수 없는 마력이 화면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중녀는 이 영화 한 편으로 국민 악녀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배우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의 성공 이후 그녀에게 쏟아진 수많은 러브콜과 함께 그녀의 영희 인생은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개인적인 고뇌와 서서히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 영화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실로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극장을 나선 관객들은 밤잠을 설쳤고 주중녀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공포와 매혹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스크린 속 그녀가 쥐약을 타는 손길,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 기괴한 리듬감은 당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을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 그녀를 마주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아주머니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는 남의 가정 파탄내는 여자는 밥도 줄 수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로서 자신의 연기가 현실과 혼동될 만큼 완벽했다는 증거였지만 인간 주중녀에게 그것은 감내하기 힘든 고독이자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중녀는 영리하고도 야심찬 예술가였습니다. 그녀는 대중이 자신에게 씌운 마녀 혹은 악녀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의 성공 이후 쏟아지는 시나리오들은 대부분 표독스러운 첩이나 가정을 파괴하는 요부 역할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전하고 뻔한 길을 걷어찼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지 무서운 여자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진짜 여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4월 19혁명과 5월 16 군사정변을 겪으며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영화계 역시 리얼리즘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주중녀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1963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 은 주중녀가 의 그림자를 스스로 지워버리고 대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해방촌 판자촌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그녀는 더 이상 판무파탈이 아니었습니다. 낡아빠진 한복을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거친 이북 사투리를 쏟아내는 억척스러운 어머니. 빚에 쪼들려 자식들을 닥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식들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순적인 인물. 주중녀는 이 역할을 위해 여배우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관객들은 의 섬뜩함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전후 한국 사회를 힘겹게 지탱해온 우리네 어머니, 누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가 있었습니다. 평단은 경악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그 의 주중녀란 말인가? 그녀는 변신의 귀재라는 찬사를 넘어 인간의 희로애락을 자유자재로 요리하는 연금술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주중녀의 연기 스펙트럼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해인 1963년 그녀는 강대진 감독의 애써는 궁중의 법도를 지키는 엄격한 상궁으로 또 다른 영화에서는 우아한 마담으로 변신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연간 100편 이상의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전례 없는 호황기, 이른바 황금기였습니다. 충무로의 모든 제작사들이 주중녀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스케줄표는 붉은 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하루에 3, 4개의 영화 현장을 오가는 겹치기 출연은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는 의정부 세트장에서 한복을 입고 사극을 찍다가 오후에는 명동으로 달려와 양장을 입고 멜로 영화를 찍고 밤에는 다시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어야 하는 살인적인 강행군이었습니다. 쪽잠을 자며 이동하는 그녀의 유일한 휴식처였고 끼니는 김밥이나 빵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피로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가장으로서의 무게였습니다. 스크린 속 그녀는 화려한 스타였지만 현실의 주중녀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홀로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빚보증 문제는 밑 빠진 독처럼 그녀가 벌어오는 막대한 출연료를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많은 여배우들이 재력가와의 결혼을 통해 음악을 떠나 편안한 삶을 택했지만 주중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1960년대 중반 닥치는 대로 다작을 했던 배경에는 예술적 열정만큼이나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그녀는 늘 의연하고 당당했지만 컷소리가 나고 분장실로 돌아오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피우곤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은 당시 그녀의 속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었는지를 짐작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 선 주중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 김수용 감독의 또 다른 걸작 산불에서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한국 영화사에서 에로티시즘과 리얼리즘이 결합된 최고의 명연기로 꼽힙니다. 6.25 전쟁으로 남자들이 씨가 마른 산골마을, 성적 욕망과 생존 본능에 굶주린 과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 주중녀는 점례 역을 맡아 도금봉과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쳤습니다.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도금봉과 달리 주중녀는 욕망을 억누르면서도 그 억눌린 틈새로 비집고 나오는 뜨거운 본능을 섬세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규복을 숨겨주고 그와 정을 통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희열, 죄의식과 쾌락이 뒤섞인 복잡한 심리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포착해냈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송긋만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그녀의 내공은 이미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영화계 안팎에서 주중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존경 그 자체였습니다. 신상옥, 김기영, 김수용, 유현목 등 당대 최고의 거장 감독들이 자신들의 대표작에 주중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녀가 현장에 나타나면 스태프들은 기립하여 맞이했고 후배 배우들은 그녀의 연기를 보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결코 큰 소리를 내거나 까탈을 부리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촬영 분량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조명부 막내나 소품 담당 스태프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밥을 사주는 따뜻한 누님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컸기에 타인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폭이 넓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애써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그리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감정노동은 그녀의 혈관과 신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한국 영화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텔레비전 보급이 늘어나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검열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청춘 영화와 액션 영화가 유행하면서 40대에 접어든 여배우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주중녀 역시 주연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 조연, 즉 주인공의 어머니나 시어머니 역할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많은 여배우들이 이 시기에 은퇴를 선언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며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주중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배우에게 정년은 없다. 역할의 크기가 작아질 뿐 배우의 영혼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조연의 자리에서 영화 전체의 무게중심을 잡는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그녀가 1969년 출연한 영화 독짓는 늙은이에서 보여준 맹인 영이나 각종 멜로 영화에서 보여준 비운의 여인상은 주연 배우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빛나기보다 작품이 빛나게 하는 법을 통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여전히 건재해 보일수록 그녀의 육체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원인 모를 두통, 촬영 도중 시야가 갑자기 깜깜해지는 현상. 처음에는 그저 피로 탓이라 여겼던 그 불길한 징후들이 1970년대라는 새로운 10년을 앞두고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뇌 속 깊은 곳에서 소리 없는 살인자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 주중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김기영 감독과의 인연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여전히 충무로의 섭외 영순위 중견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들은 그녀의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얼굴이 자주 붓고 대사를 외우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촬영 중간에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은 촬영장에서 상대 배우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기로 유명했던 그녀였기에 현장의 스태프들은 그저 선생님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주중녀 자신은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의 회로가 가끔씩 끊어지고 눈앞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공포. 배우에게 기억력과 시력의 감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혹시나 진짜 병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당장 영화 촬영이 중단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진통제를 한 줌씩 입에 털어 넣으며 버텼습니다. 이번 영화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이 빚만 갚으면 병원에 가봐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유신 정권의 서슬퍼런 검열 아래 한국 영화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우수 영화라는 명목의 국책 영화들이 제작되었고 예술성은 질식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중녀의 연기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속적인 멜로물이나 반공 영화 속에서도 진부한 대사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애썼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시기에 주중녀를 두고 삼류 시나리오를 인류 연기로 구원하는 배우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심판처럼 닥쳐온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1974년의 어느 겨울 촬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구토와 함께 정신을 잃은 그녀가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뇌종양, 그것도 뇌의 아주 깊은 곳, 수술하기 까다로운 위치에 자리 잡은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성공 확률이 낮고 성공한다 해도 후유증으로 연기는커녕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주중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명을 듣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에 담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수술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계속하게 해주세요. 저는 연기를 안 하면 죽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연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생명활동이었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상에 누워만 있기에는 그녀가 짊어진 현실의 짐이 여전히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1차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 실명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수술대에 올랐던 그녀는 퇴원 후 채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가발을 쓰고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냐? 살고 봐야지. 동료 배우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주중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누워있으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 카메라 앞에 서야만 아픈 줄을 몰라. 그렇게 시작된 1970년대 중반, 뇌종양 환자 주중녀의 제2의 연기 인생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뇌압이 올라가 눈이 튀어나올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이 저려오는 부작용 속에서도 그녀는 웃고 울며 연기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이전의 그 어떤 전성기 때보다 더 처절하고 더 깊고 더 슬펐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그녀의 얼굴이 조금 부었다고 느꼈을 뿐 그녀가 죽음과 싸우며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마가 육체를 잠식해 들어오는 와중에도 정신력 하나로 버텨낸 1975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록은 그녀가 왜 그토록 고통 속에서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처절하게 증명합니다. 1975년 충무로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뿌연 먼지와 담배 연기, 그리고 필름 현상행 냄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계는 검열의 칼날과 TV의 보급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서서히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촬영장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중녀가 돌아왔다. 머리에 큰 수술을 했다던데 벌써 나온 건가? 가발을 썼다더라. 수군거림은 사실이었습니다. 뇌수술을 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주중녀는 다시 촬영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녀는 예전의 주중녀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날카롭고 서늘한 눈매는 여전했지만 얼굴은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촬영 직전에야 가발을 매만지며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병 후 회복기라서 몸이 좋지 않으려니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제거하지 못한 종양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고 그녀가 삼키는 한 줌의 약들은 통증을 억누르는 동시에 그녀의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주중녀가 보여준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 대수술을 겪은 사람이라면 응당 요양을 하며 안정을 취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죽음과 경주라도 하듯 더 많은 작품, 더 힘든 배역을 자처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6년 사이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채운 작품들은 발가락이 닮았다 등 장르를 불문했습니다. 왜 그녀는 멈추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죽음의 공법에서도
그녀를 카메라 앞으로 등을 떠밀었을까요? 가장 현실적이고도 비극적인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당시 주중녀의 가정 경제는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의 끈질긴 사업 실패는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서 그녀가 평생을 바쳐 벌어들인 그 막대한 출연료를 허무하게 집어삼켰습니다. 1970년대 중반, 그녀의 집에는 빚쟁이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화려한 여배우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살림은 공공했고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멈추면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고 당장 자신의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배우고 윤정희 선생은 훗날 사석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분장실에서 몰래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벽에 머리를 쿵쿵 찌으면서도 스태프가 부르러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 눈물을 닦고 웃으며 나갔죠. 그건 연기가 아니라 차라리 고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중반의 주중녀에게 연기는 예술이기 이전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그녀의 연기력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마치 송곳으로 뇌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아니,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배역에 더욱 깊이 몰입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연기 스타일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1960년대의 주중녀가 폭발하는 활화산처럼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는 배우였다면 1970년대 중반 투병 중의 주중녀는 모든 감정을 안으로 삼키고 응축시키는 블랙홀 같은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흐려지는 증상 때문에 묘하게 몽환적이고 허무한 느낌을 자아냈는데 이것이 오히려 캐릭터에 깊은 비극성을 부여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1976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 발가락이 달맛대서의 그녀를 보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젊고 요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세파에 시달린 중년의 여인. 그러나 그 주름진 얼굴 뒤에 여전히 펄떡이는 욕망을 감춘 인물. 그녀가 대사 한마디 없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이 영화 속의 풍경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론가들은 주중녀의 연기에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다며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아우라였습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영화 촬영장은 강한 조명을 사용했는데 이 조명기들이 뿜어내는 열기는 뇌압이 높은 주중녀에게는 고문 도구와 다름없었습니다. 조명이 켜지면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NG를 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NG가 나서 다시 찍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조명 아래 다시 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대본을 통째로 외우고 동선 하나하나를 뼈에 새기듯 리허설했습니다. 시력이 떨어져 상대 배우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상대의 목소리, 톤과 호흡만으로 감정을 읽어내고 반응했습니다. 감각기관이 하나씩 마비되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동물적인 연기 본능은 더욱 예리하게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이 무렵 그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는 한국 영화계의 기인이자 그녀의 영원한 파트너 김기영 감독이 있었습니다. 김기영 감독은 주중녀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가진 그 병적인 에너지, 죽음 직전의 생명력이 자신의 영화에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잔인한 예술가였습니다. 1977년작이어도 제주도의 신비로운 전설과 샤머니즘,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를 다룬 이 기괴한 영화에서 김기영은 다시 한번 주중녀를 호출합니다. 촬영장은 험난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거친 바닷바람과 험한 바위산, 그리고 무속신앙의 음산한 분위기. 건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든 그곳에서 투병 중인 주중녀는 무당역을 맡아 신들린 연기를 펼쳤습니다. 구슬하는 장면에서 그녀가 접신한 듯 몸을 떨며 눈을 뒤집는 모습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발작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리얼했습니다. 촬영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주 선생님이 진짜로 신기가 들린 것 아니냐,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 섞인 걱정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컷소리가 나면 그녀는 다시 힘없이 주저앉아 매니저가 건네주는 물과 약을 받아 마시는 나약한 환자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가 보여준 광기는 1960년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의 광기가 타인을 파괴하려는 공격적인 욕망이었다면, 와 1970년대 후반 작품들에서 보여준 광기는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지키려는 혹은 구원받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 점점 둥글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중년 여성의 넉넉함이나 탐욕스러운 캐릭터의 외양으로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망가져가는 육체마저도 연기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1977년이 저물어갈 무렵 그녀의 병세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은 거의 상실되었고 균형 감각도 무너져 걷다가 비틀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서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밖으로 나올 때는 짙은 화장과 화려한 의상으로 무장하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동정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중녀는 끝났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충으로 바닥에는 주중녀가 대사를 못 외운다더라, 현장에서 쓰러졌다더라 하는 소문이 팩트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캐스팅 제의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들어오는 배역들도 비중이 작은 단역들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배역 하나라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지나가는 행인일 혹은 대사 몇 마디 없는 노파 역이 할지라도 그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운명적인 작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1978년 김기영 감독의 또 다른 문제작 육식동물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부터가 섬뜩했습니다. 인간의 포식성과 성적 욕망을 다룬 이 영화에서 김기영 감독은 주중녀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지금 주중녀의 몸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사고라도 나면 감독님이 책임지실 거냐. 하지만 김기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중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인간의 표정이 있다는 것을. 주중녀 역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자신의 배우 인생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리고 김기영이라는 평생의 동지이자 콤비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남은 생명을 담보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978년의 촬영 현장. 그것은 촬영장이 아니라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바닥에 청테이프로 동선을 표시해야 했고, 리허설을 할 때마다 스태프들이 그녀의 팔을 잡아 이끌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간 순간 그녀의 눈빛은 기적처럼 살아나 상대를 쏘아보았습니다. 육체는 썩어가고 있었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죽음조차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태양볕보다 더 뜨겁고 위태로운 열기가 충무로의 한 촬영 현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김기영 감독의 영화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의 촬영장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욕망과 죽음을 그로테스크한 유머와 공포로 버무린 기괴한 작품이었지만 카메라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던 현실은 영화보다 더 초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당시 주중녀 선생의 상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활동 불가능 판정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뇌종양은 시신경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녀의 시야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사물의 형체조차 분간하기 힘들었고 나머지 한쪽 눈으로 간신히 세상의 윤곽만을 잡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의 기능마저 저하되어 평지를 걸을 때조차 마치 배 위를 걷는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감독 김기영은 잔인하리만치 집요했습니다. 그는 주중녀가 가진 병색이 주는 기묘한 분위기, 즉 삶과 죽음의 경계에 걸쳐 있는 듯한 그 불안한 에너지를 화면에 담아내길 원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해골을 수집하고 나비를 쫓는 기이한 중년 여성의 역할은 당시 정상적인 상태의 배우들은 표현해내기 힘든 광기를 요구했습니다. 주중녀는 그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그녀의 가족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촬영 일화는 눈물겹다 못해 처절합니다.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던 주중녀를 위해 스태프들은 카메라 앵글 밖 바닥에 흰색, 노란색 청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놓았습니다. 선생님, 노란 테이프 밟고 서서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시면 돼요. 조 감독이 귀에 대고 소리쳐야만 그녀는 알아들었습니다. 상대 배우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며 대사를 뱉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가 영화 속 캐릭터의 공허하고 탐욕스러운 내면과 맞아떨어지며 소름 끼치는 명장면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의 육체적 결함이 예술적 표현의 도구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녀는 무대 뒤편 어둠 속에 주저앉아 극심한 두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면 그녀는 차라리 기절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물없이 삼키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은막의 스타가 아닌 죽음의 사신과 외로운 줄다리기를 하는 늙은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얼굴은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 보름달처럼 둥글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일명 쿠싱 증후군 증상이었죠.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대중들과 일부 언론은 그녀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 나이가 드니 살이 쪘다, 팔자가 편해져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식의 무지한 소리를 해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관객들은 저 여자는 늙어서도 욕심이 많아 살이 디룩디룩 쪘네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살이 사실은 죽음을 늦추기 위해 먹은 독한 약 때문에 생긴 붓기라는 사실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처절한 흔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중녀 선생은 그런 오해들에 대해 일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화면에 나오는 모습으로 평가받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핑계 삼아 연기의 부족함을 합리화하려 하지 않는 지독한 프로였습니다. 1978년이 저물고 1979년이 밝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년 남짓. 모래시계의 모래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그녀는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 출연을 결심합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거부하며 자결을 택하는 한 양반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이 묵직한 시대극에서 주중녀는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기영 감독의 영화에서 그녀가 기괴한 에너지로 화면을 장악했다면 임권택 감독의 에서 그녀는 정반대의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말라 죽어가는 고목나무처럼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침묵과 눈빛만으로 가문의 비극을 웅변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가문의 명예를 위해 울음을 삼키는 그녀의 영예는 정중동의 미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촬영 당시 임권택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은 주중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대사를 할 때 발음이 조금씩 새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뇌종양으로 인해 안면 근육과 혀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뭉개지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입안에 볼펜을 물고 연습했고 촬영장 구석에서 끊임없이 입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본 촬영에 들어가면 온몸의 기를 모아 또박또박 대사를 뱉어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가 생명을 깎아 만든 조각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화 의 후반부, 마루에 앉아 조용히 마당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영화 속 캐릭터의 슬픔을 넘어 배우 주중녀가 세상과 작별하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한과 슬픔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어쩌면 그녀가 배우로서 자신의 품위와 존엄을 마지막으로 증명해 보인 유작과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1979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주중녀 선생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걷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누워 지내야 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링거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자고 제발 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이 있어. 그리고 집에만 누워 있으면 내가 벌써 죽은 송장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배우라는 정체성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는 섭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연이 아닌 단역,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말, 그녀가 출연한 몇몇 영화들 속에서 우리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짙은 분장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화려한 한복으로 앙상한 몸을 감춘 채 그녀는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촬영장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주중녀 선생이 손을 떨며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달려온 후배 여배우가 파편을 치우며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후배는 쏘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주중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식은 땀으로 흥건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후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주중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뺐습니다.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뇌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그녀의 육체는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약해진 모습을, 무너지는 모습을 동료들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배우 주중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1979년에 겨울바람이 불어올 무렵 그녀는 결국 촬영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매니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조명 참 좋았지. 내 얼굴 예쁘게 나왔을까? 그것이 그녀가 현장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쓰러졌고 다시는 자신의 두 발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980년이라는 새로운 연도가 달력에 걸렸지만 그녀의 시간은 1979년에 그 촬영장에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1980년 1월, 서울의 겨울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봄이라 불리던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성북구 도남동의 한 낡은 주택 안방은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채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대한민국 음악을 호령했던 여왕, 주중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의 그녀는 우리가 기억하는 화려한 스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뇌종양이 앗아간 것은 그녀의 시력과 기억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마는 그녀의 육체를 철저히 파괴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마저 박탈해버렸습니다. 지난 6년간 뇌 속에 자라난 종양은 시한폭탄처럼 그녀를 위협해왔습니다. 그녀는 그 폭탄을 머리에 이고 수십 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겨울 마지막 촬영장에서 쓰러져 집으로 실려온 이후 그녀는 다시는 방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뇌압 상승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주중녀 선생의 병상을 지킨 가족들의 증언은 가슴을 후벼 팝니다.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 그녀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선망 증세를 보이곤 했습니다.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앉아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하며 대사를 읊조리는가 하면 물수건을 갈아주는 딸의 손을 잡고 감독님, 조명이 너무 강해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충무로의 촬영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가고 있었지만 무의식 속에 깊이 박힌 배우란 정체성은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순간까지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녀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톱스타로 살았고 쉬지 않고 다작을 했던 배우의 마지막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그녀의 집안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값비싼 항암 치료비와 약값은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신음하던 주중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뼈를 깎아벌어온 돈들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지고 결국 빚더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짐을 짊어지려 했을까요?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흐릿한 눈가에 고인 눈물만이 그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자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식조차 희미해져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연하곤란 증세가 와서 미음조차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종양이 뇌강까지 침범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댁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980년 3월 초 그녀는 다시 차가운 구급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환자.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신은 그녀를 쉽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3월의 마지막 며칠간 주중녀 선생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몸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났고 고열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남편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를 평생 돈 버는 기계처럼 혹사시켰다는 죄책감, 그녀가 아프다고 했을 때 좀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는 회한이 그의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후회도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1980년 3월 31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녘에 푸르스름한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오던 그 시각, 성북구 자택의 안방은 무거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며칠째 거친 숨을 몰아쉬던 주중녀 선생의 호흡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엄마. 그녀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임종의 순간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6년간 그녀의 머리를 짓누르던 끔찍한 통증, 시야를 가리던 안개,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던 가장의 무게. 그 모든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일까요? 오전 7시경, 주중녀 선생은 마침내 길고 고단했던 삶의 연극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향년 54세. 한국 영화계에 큰 별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본 것은 화려한 카메라도 조명도 아닌 가족들의 흐느낌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무심한 봄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비보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조간신문과 라디오 뉴스는 일제히 톱뉴스로 그녀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영화배우 주중녀 씨 별세 하녀의 히로인, 54 새 일기로 타겟 충격은 컸습니다. 대중들은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영화에 출연했던 그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오보와 루머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녀의 사인을 심장마비 혹은 과로사로 보도했습니다. 촬영장에서 쓰러져 바로 사망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등산을 갔다가 실족사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생전에 자신의 투병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대중들 역시 그녀를 강인하고 건강한 이미지로만 기억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뇌를 잠식해 들어간 뇌종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급사한 것이 아니라 촬영장과 병상을 오가는 처절한 사투 끝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꺼져버린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당시 빈소는 서울대병원 연간실에 마련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영화계 동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한여로 발탁해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었던 김기영 감독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영정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랑 찍을 영화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자네만 한 배우가 이제 어디 있겠나.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던 김기영 감독의 오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중녀가 자신의 영화적 페르소나이자 자신의 기괴한 상상력을 완벽하게 구현해줄 유일한 뮤즈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여배우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윤정희, 문희, 남정임, 황정순, 최은희 등 당대를 풍미했던 별들이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라이벌이기 이전에 척박한 한국 영화계에서 여배우로서 겪어야 했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동지들이었습니다. 언니, 이제는 아프지 마. 빚도 없고 촬영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어. 후배 배우들의 조사는 구슬펐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중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연기했는지.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선배의 죽음이 아니라 한국 여배우의 비극적인 초상이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영화 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영결식장에는 수많은 팬들도 올려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운구차는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충무로 영화의 거리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스카라 극장, 국극장, 대한극장. 그녀의 얼굴이 걸려있던 그 극장들 앞을 지날 때마다 영화인들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거리에 나붙은 그녀의 영화 포스터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마치 그녀가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주중녀 선생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흙이관 위로 덮이는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서늘한 눈빛, 그 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한국 영화는 대체 불가능한 얼굴 하나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어도 그녀가 남긴 파장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198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맞물려 한국 영화계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배우란 무엇인가? 영이란 무엇인가? 그녀가 남긴 400여 편의 영화 필름들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극장에서, TV에서,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끊임없이 상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의 연기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는 악녀, 기가 센 여자로만 소비되었던 그녀의 캐릭터들이 사실은 시대의 억압에 저항하고 생존 위에 몸부림쳤던 주체적인 여성상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0년 3월 31일 주중녀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한국 영화계는 깊은 침묵과 함께 1980년대라는 새로운 경랑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프로야구의 출범, 그리고 군사정권의 사메스 정책은 대중의 관심을 극장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혹은 자극적인 에로티시즘 영화로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주중녀라는 이름은 서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향기가 짙어지는 법입니다. 주중녀 선생이 남긴 유산은 그녀의 육신이 사라진 지 1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기적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영화사가 잃어버렸던 근대성과 여성성의 본질을 되찾는 거대한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1997년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였습니다. 당시 영화제에서는 김기영 감독 회고전이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충무로의 이다나, 괴짜로 취급받으며 잊혔던 김기영 감독의 영들이 스크린에 다시 걸리자 객석을 가득 메운 젊은 관객들과 해외 평론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주중녀가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작가 상영되었을 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신세대 관객들은 30년 전 흑백 영화 속 주중녀의 연기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 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한 평론가는 이 여배우는 누구인가?
그녀의 눈빛에는 히치콕의 서스펜스와 테네시 윌리엄스의 비극이 공존한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주중녀 재평가 작업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녀를 단순히 악녀 전문 배우로 규정했던 과거의 시각을 반성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보여준 캐릭터들이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을 뚫고 자신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려 했던 한국 최초의 판무파탈이자 모던걸이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과장된 신파조가 지배하던 1950에서 6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철저하게 절제된 내면 연기와 메소드 연기를 구사한 선구적인 것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일화는 주중녀 선생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00년대 후반 스코세이지 감독이 이끄는 세계영화재단은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김기영 감독의 한여를 디지털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스코세이지 감독은 복원된 한여를 보고 전율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특히 주중녀의 연기에 대해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강렬한 에너지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한 여배우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 세계 영화인들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월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중녀 선생의 이름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임상수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전도연이 주연을 맡은 리메이크작 한여의 개봉이었습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며 화제를 모았던 이 영화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모든 이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주중녀를 대체할 것인가? 당시 칸의 여왕이라 불리며 한국 최고의 연기력을 인정받던 전도연 배우조차 엄청난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원작을 보고 주중녀 선배님의 압도적인 기운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흉내 낼 수도 넘어서기도 힘든 거대한 산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리메이크작이 개봉된 후 대중과 평단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전도연의 한여가 순수함과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현대적인 해석이었다면 원작의 주중녀는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동물적이며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괴물 같은 존재감을 보여주었다는 비교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2010년의 컬러 화면보다 1960년의 흑백 화면 속 주중녀의 눈빛이 훨씬 더 공포스럽고 매혹적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이 리메이크 열풍은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와 영상자료원을 통해 주중녀의 필모그래피를 다시 찾아보는 역주행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등의 고전 영화들이 다시 조명받았고 댓글창에는 이분이 진정한 연기신이다, 소름 끼친다, 지금 활동했으면 오스카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1020세대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주중녀 선생이 후배 여배우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실로 지대합니다. 그녀는 여배우는 예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여배우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몸소 실천한 교과서였습니다. 김혜수, 문소리, 김민희 등 한국 영화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연기파 배우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존경하는 선배로 주중녀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광기, 욕망, 그리고 처절한 무성의 연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는 언제나 주중녀라는 거대한 수원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연기 스타일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1970년대 후반 뇌종양 투병 중에도 연기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배우의 윤리와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배우들이 촬영 현장이 힘들다고 토로할 때 혹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 주중녀 선생의 마지막 6년은 따끔한 죽빗소리가 되어 그들을 깨웁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가발을 쓴 채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 배우의 숨소리에 의지해 연기했던 그녀의 투혼.
그것은 단순한 고생담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순교자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 영화 속 여성 캐릭터의 지평을 확장시킨 혁명가였습니다. 그녀 이전의 여성 캐릭터들이 남성의 보조자 혹은 희생적인 어머니에 머물렀다면 주중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파멸조차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적인 인물을 그려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악녀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재해석된 그녀의 캐릭터들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전사들이었습니다. 의 점례가 보여준 생존 본능, 의 명숙이 보여준 계급 상승의 욕망은 현대 여성들이 겪는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중녀 선생이 떠난 지 40년이 넘은 지금,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그녀는 한국의 베트 데이비스였고 잔 모로였으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중녀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400여 편의 영화 필름들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그 속에서 신음했던 민중들의 초상을 담고 있는 거대한 벽화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수식어와 재평가 뒤편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연기해야만 했던 이유, 죽음 앞에서도 쉴 수 없었던 그 서글픈 개인사 말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대배우라고 칭송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 수많은 비석들 사이에 자리 잡은 주중녀 선생의 묘소는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생전 그녀가 스크린 위에서 뿜어냈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나 한국 영화사에 남긴 거대한 족적에 비하면 너무나도 고요하고 쓸쓸한 풍경입니다. 비석에는 그녀의 이름 석자와 생몰년월일, 그리고 영화배우라는 짧은 직함만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와 비석 옆에 놓인 조화를 흔들고 지나갈 뿐, 그곳에는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도, 감독의 레디 액션 소리도, 관객들의 비명과 환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침묵만이 54년의 치열했던 삶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긴 시간 동안 1926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어떻게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국 최고의 배우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뇌를 파먹는 병마와 싸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혼을 불태웠는지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대서사실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를 모두 내려놓고 인간 주중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주중녀는 행복했을까? 팬으로서 그리고 관객으로서 우리는 그녀를 대배우, 천재, 불멸의 스타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녀의 삶은 행복보다는 고통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과 싸워야 했고 무능한 남편 대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촬영장은 자아실현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생존의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고도 6년이나 더 카메라 앞에 서야 했던 이유는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으로서의 처절한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녀가 추구했던 것은 존엄이 아니었을까요? 빚더미에 앉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존엄, 병들어 추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배우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존엄. 그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연기라는 용광로에 녹여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후배 배우들이 주중녀 선생을 그토록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우라는 직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성스러운 경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희 속에서 느껴지는 그 알 수 없는 슬픔과 깊이는 교과서나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나이테였던 것입니다. 주중녀 선생의 삶은 20세기 한국 여성들의 고단한 역사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거나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 자신의 이름보다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 살아야 했던 그 시절의 여성들. 주중녀는 스크린 속에서 때로는 악녀로, 때로는 억척 어멈으로 분하여 그들의 억눌린 욕망과 하늘 대신 토해냈습니다. 1960년에서 그녀가 질렀던 비명은 단순한 공포영화의 효과음이 아니라 시대의 억압 속에 갇혀있던 여성들의 대리만족이자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흑백 필름 속 비가 쏟아지는 창가에 서 있는 그녀. 짙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깊고 서늘한 눈동자.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카메라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그 마지막 눈빛. 그녀의 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삶은 고통일지라도 결코 비겁하게 도망치지는 마라. 나는 끝까지 마주보았다. 그녀가 떠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지만 한국 영화는 여전히 주중녀라는 거인이 남긴 그늘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명배우들의 영희 속에는 알게 모르게 주중녀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한, 그리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탐구하는 배우들이 존재하는 한, 주중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1980년 3월의 어느 봄날, 그녀는 54세의 짧은 일기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남긴 400여 편의 영화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오늘 밤 어두운 방 안에서 영화 나 혹은 을 다시 보게 된다면 부디 그녀를 무서운 악녀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괴한 표정 뒤에 숨겨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여인의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녀는 배우였습니다. 죽음조차 연기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천생 배우였습니다. 그 이름, 주중녀. 한국 영화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프게 떠나보낸 그녀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